네, 목사님이 그 사실 정말 사실로 나를 무시했는가에 대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많이 이제 마음이 상했지만 그런 걸 이제 잘 따져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 지난번에 어디를 지나치다가 저랑 마주치셨는데 목사님이 어, 저는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셔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날 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이러면서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떤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게 주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네,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 그거는 내 거거든요. 네, 누가 무시를 한다고 해서 무시를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제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걸 확인을 작업을 통해서 나의 자동적 사고가 이것이 정말 맞는 건지를 내가 스스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만 네, 관계도 좋고 그리고 네,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적 사건에 의해서 이제 뭔가가 되는 경우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컴플렉스가 이제 올라온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론백은 우울증의 이제 선구적인 그 치료법으로 인지 치료의 이제 대부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울을 비롯해서 불안, 공포장애,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그리고 이제 섭식장애, 네, 그리고 부부, 대인관계 문제, 그리고 성격장애 이런 이렇게 이제 임상을 또 이제 임상 장면에서 많은 이제 치료를 이제 효과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네, 아론백은 미국 로드 아일랜드 이제 프로방스 출신으로서 러시아 이제 유대인 이민자 가정의 삼형제 중 막내라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이제 예측하기 어렵고 과잉보호적인 그런 엄마와 조용한 아버지 사이에서 성장했고 학창 시절에 이제 에, 아팠고 그리고 아파서 유급을 이제 당하기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나는 그럴 그 경우 어떻게 했어요? 나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야. 나는 몸이 너무 약하고 그리고 뭐 그래서 공부를 못해서 나는 이제 학년도 유급을 당해서 이렇게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인지적응적으로 극복을 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제 우울증 치료를 연구를 하고 개발해서 1977년도에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정신장애의 치료로 확장돼서 현대 심리치료의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는 행동치료의 중추적 치료법으로 네, 10회기에서 20회기 이렇게 단기 치료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과 인지와 반응의 모델로 신경과학이나 컴퓨터 과학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상으로다가 우리는 어떤 자극을 주고 그리고 네, 그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서 내가 어디가 활성화되느냐 이걸 갖다가 네, 자기 영상 촬영을 기법을 통해서 그걸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학습 기억이나 인식의 구조적 과정이 규명되고 그리고 현대 정신의학 조류에 이제 부합되는 그런 정신치료법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스키너. 네, 행동주의에서 유명한 스키너 상자가 이제 나와요. 스키너는 미국 펜실베니아 출생으로 변호사 가정에 두 형제 중에 장남으로 아버지가 변호사라서 이제 책을 이제 늘 보시고 하는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해요. 원래는 이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심리학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심리학으로 박사를 취득을 하고 그 미네소타 대학에서 교수로 역임을 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은 이제 심리 검사를 아주 많이 개발한 유명한 대학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대표 저서로는 이제 유기체 행동이나 과학과 인간 행동, 그리고 자유와 존엄성을 넘어서, 그리고 이제 인간의 행동인자로다가 학습을 강조한 이제 학자입니다. 스키너의 상자는 굉장히 유명하지요. 조작적 조건 형성의 이제 그 네, 이론을 이제 만들어낸 게 바로 스키너로 이제 그 행동주의 심리학자 이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심리학에 이제 많은 영향을,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에 영향을 끼치고, 이런 이제 스키너 상자를 이제 이렇게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하면서 급진적인 이제 행동주의로 불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20세기에 그가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 연구자로 인정을 받았고요. 21권의 책과 180편의 이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54번 이미지를 보면 쥐가 보이고 상자가 보이죠. 이게 유명한 스키너 상자인데, 쥐를 이제 배고픈 쥐를 유리 상자 안에다가 이제 가두고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먹이통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버튼 하나를 저렇게 이제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놨죠.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쥐가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배고픈 쥐를 넣는데, 이 쥐가 유리상자 안에 배가 고픈데 먹을 거를 찾아야 되는데 유리상자 안에 갇혔으니까 뺑뺑뺑 돌면서 유리상자 안에서 이제 막 먹이를 찾았겠죠. 그러다가 버튼을 우연히 딱 눌렀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뭐 좋아하는 먹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가 그걸 먹고 나서 어때요? 역시 배가 고파. 나는 먹이를 더 먹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쥐가 몇 바퀴 돌다가 생각하니까 그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지, 이거를 생각하고 버튼을 눌러서 또 먹고 이렇게 해서 환경을 갖다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 환경을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그래서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아이를 나한테 주면 나는 변호사도 만들 수 있고, 도둑놈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중심부문에서 아동 놀이 치료로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잘 연결해서 크넬이라는 학자가 현재 클리브랜드에 있는 아동 지도 센터에서 이제 이를 통계 평가부 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는 크넬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놀이 치료하고 연결돼서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죠. 행동 놀이 치료에서 인간과는 인지적 관점이 첫 번째, 인지행동 놀이 치료에서 인지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과 정서는 개인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인지적 관점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가 정말 투명한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 빨간 안경을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고요. 인간은 특정 사건이나 도식에 대해서 역기능적 자동적 사고 같은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인지 오류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한 지각과 해석은 개인의 신념과 가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떤 사건에 대한 지각, 그걸 내가 느끼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나는 못난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잘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제 어떤 신념이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걸 지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그런 신념과 가정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미지에서 그랬잖아요. 그 자동적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부정적인 거기에다가 이제 램을 붙여주면 정서가 나빠지고, 그러다 보면 행동이 이제 나빠지면서 신경질을 낸다든지, 아니면 정말 화가 많이 났을 때는 따지고 또 화를 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사람을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그런 게 많지요. 그래서 형제 중에서 늘 내가 뭔가 치인다는 느낌의 아이가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밖에 나가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집에서는 내가 우리 형한테 눌려서 내가 못했지만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는 내가 내 만만한 친구들이니까 집에서는 내 맘대로 행동을 못했지만 행동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애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행동으로 이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이나 어른이나 내가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가.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들이 이제 그 패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아주 싸움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학교 현장에서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정말 눈빛 하나, 말 이렇게 요만큼만 해도 그게 그 아이가 평소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평소에 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 환경 속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역기능적인 인지 도식을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를 별 생각 없이 봤는데도 너 왜 나를 째려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이제 행동이 나빠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말다툼, 그 다음에 이제 또 치고받고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인간관에서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인간은 환경에 반응하는 개체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통제하는 데 스스로 중심이 될 수 있는 없는 수동적인 존재다, 이렇게 봤죠. 그리고 관찰될 수 있는 외적 자극과 외적 반응 간의 연합이 쌓여서 습관이 형성되고, 그리고 학습된 것을 인간 발달로 보았습니다. 학습의 원리들을 통해서 인간의 조건은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이상행동과 정상행동의 형성과 유지의 과정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행동, 그거는 그가 나쁜 행동이 거의 같은 경로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인지도식, 주변 세계와 중요한 신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 사건, 환경에 관한 기본 과정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지도식은 생애 초기에 개인적인 경험과, 그래서 조금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가족 안에서 미시적인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나는 소외된 사람인지, 나는 실패한 사람인지, 나는 늘 말썽장이로 그렇게 엄마가 얘기를 했는지, 이런 개인적인 경험과 또 주변 가족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이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 왜곡, 이게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8페이지를 보시면 인지 오류의 종류가 쭉 나와요. 이것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PPT. 양분법적인 사고,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그러죠. 그리고 선택적 추론, 두 번째. 세 번째가 과잉 일반화, 네 번째 확대 혹은 축소, 다섯 번째 개인화, 여섯 번째 명칭화, 그리고 일곱 번째가 파국화, 그리고 여덟 번째가 임의적 추론. 이렇게 이제 인지 오류의 종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양분법적인 사고는 뭐냐면 뭐 아니면 도예요. 흑백 논리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흑백 논리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니면 도식으로다가 가운데가 없는 이런 사고를 많이 할 때 모든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양극단의 이제 범주 중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또 모든 일에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적 추론을 볼까요? 선택적 추론에서는요, 선택적 추상화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건이나 상황을 개념할 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주된 내용을 무시를 하고 조그만 세부 특징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 그 사실만 이제 취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해석하려는 경향이죠.
네, 예를 들면 나는 눈이 작아. 그래서 나는 못생겨 보여, 전체적으로. 그래서 형편이 없어. 네, 요렇게 청소년들이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 끝나고 여학생들 경우 학교에 가면 아이들 얼굴이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경우. 예, 부모님들 아이가 내 눈이 작아서 나는 못생겼다고 그럼 자존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형 수술을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과잉 일반화예요. 과잉 일반화는 한두 가지 사건이나 경험을 갖다가 주관적으로 결론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네, 광범위하게 이제 어떤 상황에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떤 친구가 예를 들면 친구가 한 번 늦었는데 저 친구는 성가대 저 친구는 맨날 늦게 오네. 네, 근데 따져보면 한 두어 번 늦었나? 그러는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이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 친구는 맨날 늦게 오고 지각하네. 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형은 맨날 나한테 짜증만 부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볼까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확대, 축소. 네. 극대화와 극소화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의 의미 또는 중요성을 주관적으로 심하게 왜곡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부정적 사건 의미를 갖다 지나치게 확대하고 과장해서 네, 긍정적인 사건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축소를 하는 거. 그래서 기말고사의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을 보고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선생님이나 동료의 칭찬에 그저 요식적으로 해주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뭘 가지고 계실까요?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인지적 오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개인화를 보겠습니다. 자신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사건이나 사실을 갖다가 자신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것은 내가 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네.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나를 욕을 하고 있는 애. 그런 경우는 우리도 많이 경험하죠.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뚝 끊기는 느낌 들었을 때 분위기가 내가 느낄 때 내가 오니까 말을 딱 끊쳤네. 네. 그러면서 네.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엄청 기분이 나쁘고 네. 그러죠. 그 다음에 명칭화가 있습니다. 명칭화는 개인의 불안전성과 과거 실수에 근거해서 자기 정체감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나는 못나니, 네, 나는 실패한 사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생각하면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네, 그러면 그렇지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렇게 내가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결과는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파국화예요. 이거는 뭐 말 안 하셔도. 네, 파국화는 내가 지금 이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집은 망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한 가지 사건을 과장한 나머지 비극적 결말을 갖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쁜 남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나는 나쁜 엄마야. 그래서 우리 애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8번째, 임의적 추론. 네,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단정을 지어서 명확한 근거나 증거의 뒷받침도 없이 그저 주관적으로 추측해서 생각하는 것으로서 네, 친구가 자신에게 묻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있을 뿐인데 자신은
친구가 자기에게 화가 나 있다고 인위적으로 추론하는 경우도 있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독심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또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네, 다른 사람이 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어.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어. 너 이러이러한 생각했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부정적 이렇게 근거 없이 이제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그래서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제 예언이라든지 독심술과 같은 그런 거, 자료에 주의를 기울인다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순간순간 판단하는 거를 갖다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왜곡된 그 추론에 의지를 하는 이런 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자동적 사고가 나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자동적 사고. 예, 정말 여과 없이 생각에 어떤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의 감정,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 쉽게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네, 내가 지금 또 자동적 사고에 걸려들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아니면 또 불안하고, 네, 이렇구나. 또 그것은 자동적 사고 매우 신속하게 빠르게 지나가요. 머릿속을 싹 스쳐가죠.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조차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바로 자동적 사고고, 그때 느끼는 내가 이럴 것이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인 거죠. 네, 여기 파블로프 사진이 나왔습니다. 예, 파블로프는 1849년 에서 이제 태어나 1936년에 별세를 하신 분인데, 중앙아시아 라잔 출생으로 시골 목사님의 이제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 대학에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화학과 생리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이제 생리학 실험을 많이 하는 가운데서 이제 어느 날 개가 이제 침을 흘리는 거를 발견을 하고, 뭔가 먹이감을 이제 침 흘리는 걸 발견을 하고 이제 실험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대상으로 소화와 분비에 관한 연구를 해서 조건 반사에 대한 거를 이제 개념을 발전시켰죠. 그래서 1904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고요. 1907년에 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이제 고전적 조건 반사 이론을 갖다가 이제 회원이 됐고요. 고전적 조건 반사 이론을 갖다가 정립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거는 반사 체제를 바탕으로 처음에는 중립적이었던 어떤 종소리, 네, 이제 개 실험이 요 밑에 이미지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개 이미지를 볼게요. 네, 개가요. 먹이를 보고 침을 흘려요. 그 다음에 그 개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리는 거예요. 흔들으면서. 그러니까 개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먹이를 줄 때는 종소리도 항상 같이 나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밥그릇 없어요. 먹이가 없는데 종소리를 듣고도 침을 흘려요. 이걸 그래서 반응하는 존재, 유기체가 반응하는 존재로서. 네.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이론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음식은 무조건적인 자극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의한 타액 분비는 무조건 반응이라고 봤지요. 그리고 그 무조건 반사와 이제 종소리는 중성 자극이었는데 음식과 함께 제시되면서 조건 자극으로 변하였다. 그래서 종소리에 대해서 침을 흘리는 행동은 조건 반사 행동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동에게 그 행동주의 심리학에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
정신병의 그런 이제 놀이치료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키너 상자에서 이제 의미하는 거는 아동의 행동은 그 뒤에 따른 여러 종류의 강함을 네. 린 음식이나 마실 것, 칭찬, 미소, 새로운 장난감 등에 의해서 증가될 수도 있고요. 그걸 정적 강화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벌을 받는 것만으로도 야단을 맞거나 또 특권을 빼앗기고 네,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는 것, 자기 방에 혼자 남게 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적 강화에 의해서 네, 아이들의 행동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 아까 그 나왔던 조작적 조건 형성의 이제 상자의 그 취실험 이거가 이제 다시 나오죠. 그 다음에가 이제 아이를 정말 행동 수정을 할 때는요 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반드라의 사회학습 이론 요게 세 가지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라는 네 캐나다 사람이 이 사람이 현재 이제 살아 있어요. 1925년 출생으로 캐나다 이제 엘버타 주에서 출생을 했고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심리학 박사,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학위를 취득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심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또 임상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임상 심리학자는 뭐냐면 그 심리 검사를 하는 사람. 네. 네, 현대 교육 심리학 분야의 석학으로 인간이 행동을 형성하는 데 조건화의 한계를 인식하고 모방 행동을 연구를 하고 사회학습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든지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 당장 행동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 못 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를 그거를 이제 그것을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다시 조건화의 이제 한계를 인식하고 모방 행동을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주요 저서 사회학습과 성격 발달, 사회학습 이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 이런 책들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번드라의 그 이론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모델링과 모방 행동과 자기 효능감. 그래서 아이들은 그 가족 안에서의 상호작용 속에서 모방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행동을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배운다. 그렇다면 현재 이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우리가 청소년이 있는 학교 근처에 무슨 유흥업소가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이제 그대로 적용해서 교육에다가 교육 환경을 갖다가 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비디오 게임을 아이가 공격적인 그 게임을 했을 때 그 아이의 행동을 갖다가 이제 봤을 때 공격적인 행동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 그게 바로 모방 행동이죠. 그래서 반도라의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 적용이 돼서 우리 부모들도 그 집안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는 잘한다 이런 이제 속담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가 그 모방 행동을 통해서 좋은 행동을 배웠을 때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효능감은 내가 뭔가를 하고 성공 경험이 많을 때 나는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자기 효능감을 계속 이제 성공적인 그런 효능감을 또 친구한테서도 늘 수용되는 아이. 이럴 때 아이들은 이제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선 관찰이 이루어지는 모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관찰된 행동은 후에 심상이나 이제 상징에 의해서 기억 속에 들어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걸 외부에 이제 그 행동을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재생산할 수 있는 운동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동기 강화.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미지를 볼게요. 이미지를 넣습니다. 네, 관찰학습 과정이에요. 모델링을 하기 위한. 그래서 이 과정은 네, 주의 과정이 있고요. 보존 과정이 있고요. 운동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과정, 그 다음에 동기 유발. 예, 요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예, 이제 놀이 치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론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놀이 치료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치료 목표는 인지 행동 놀이 치료의 네, 1차 목표는 아동 내담자의 증상과 그 다음에 관련된 부적응적인 사고를 검증하고 그리고 수정하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발달상의 문제 때문에 어린 아동에 대한 인지적 개입은 인지적 왜곡 그 자체보다는 네, 어른들은 이제 인지적 왜곡을 이제 보는데 주로 사고에서 애가 생각하지 못하는 빠진 부분을 그거를 초점을 두어서 그거를 가르쳐서 수능적인 인지 발달을 이렇게 돕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1차 목표이죠. 두 번째 112페이지죠. 인지행동 놀이치료는 과잉 자극되었거나 아니면 행동적인 아동 내담자를 갖다 진정시키는 효과를 목표로 한다. 네, 어떤 아이들은 정말 조그만 자극을 주면 방방 뛰는 애들이 있잖아요. 물론 기질적으로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네, 그리고 행동이 먼저 나가고, 네, 근데 좋은 행동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먼저 나가고 이럴 때 그런 이제 과잉 자극, 또 행동화 이런 거를 제가 진정시키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 기회를 통해서 아동들은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되는 인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현실 검증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죠. 네. 현실 검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지행동 놀이치료를 통해서 아동은 다양한 인지행동 놀이 기법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그 전략을 갖다가 배우고 그리고 연습해 보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을 통제하고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자꾸 연습하고 예, 배우게 되는 네, 요게 5번째. 네. 네, 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보면 이제 그